오늘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4.10 총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인천 계양구에서는 대선급 선거구다 빅매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대선 주자 두 분에게 주민들의 바람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의 문제가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분석가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대학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있고요. 지방에서 서울 온 친구들이 있는데 뭐 전세나 또 월세 이렇게 살죠. 근데 이제 한 명은 전세 사기 피해를 거의 당할 뻔했고요.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인이 이제 경찰관인데 전세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법률 서비스하는 회사 스타트업이랑 같이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다음 좀부터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국가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서 여론의 환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전세 사기라고 하면은 인천에서도 미추홀구를 떠올린단 그렇죠.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계양구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클러스터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의 화곡동,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미추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는 데에서 발생해요. 왜 계양구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인천에서 한 3,000 가구 정도가 지금 문제예요. 전세 사기 피해. 작년 말 기준입니다. 미추홀구가 2,500세대고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계양구예요. 그러면은 그 양당에서 대선 주자 두 분이 그쪽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뭔가 그런 이슈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추홀구에서 이제 자살했던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그 청년들이 보면은 뭐 굉장히 이상한 청년들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어쩔 수 없이 자살한 친구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인천공당에서 일하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2만 원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자살해요. 근데 이제 양쪽 진영 다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경력 중에 하나가 인천공당 노동자였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본인도 노동했다고 하시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좀 전달이 돼서 이 이슈를 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또 근래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용적률을 뭐 신도시에 750%까지 해준다든지 분당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용적률 750%로 더 인센티브를 해주고 인천시에 있는 어떤 못 사는 지역에 대해서 이건 당신들 책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며칠 전에 나왔던 부분 보면은 지하철 지상을 다 지하화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리턴도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 지금 다 파퓰리즘으로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표를 의식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한 솔루션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게 큰 문제죠. 이건 누가 들어도 굉장히 공감 갈 만한 요소인데 왜 해결하려고 생각을 안 할까? 그것도 이렇게 전 대선 주자 두 분이 맞붙으시면서 이거 비슷한 게 사실은 교육 문제에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것들을 뭐 폐지를 하거나 설립해야 되는 부분들 얘기 나오면 꼭 아파트 단지 근처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표밭인 거죠. 아주 그 동일한 집단의 그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자들은 사실은 동일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뭉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그룹화돼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성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동일한 집단이거든요. 거기서 용적률 500% 줄게. 그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먹힌 거예요. 양쪽 다 그랬어요. 김동연 지도 그랬고 안철수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뉴타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으로 포퓰리스트 정책에 나왔을 때 표가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전세 사기 문제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또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우선 구조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전세 사기라는 게 경성 시대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경성시대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1933년 7월 31일 조선일보에서 없는 집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데 자기가 사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무지한 노파한테 사기를 쳐요. 그리고
38년 4월 6일자 기사는 제목 자체가 전세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사기가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 당시에 그 전세 사기 어떤 구조를 보면 지금이랑 거의 흡사해요.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해서 기망해서 사회적 약자 전세금 탈취한 다음에 도망가고 거기서도 보증금 사취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보증금 사취예요. 그리고 전세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1960년대에는 변호사가 자기 집이 아닌데 남의 집을 자기 집으로 초겨가 전세금을 탈취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1980년, 81년, 82년에는 그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도 세방살이 서민보호대책 얘기하고 그리고 81년 12월자 기사에는 전세 사기 162명 검거 그리고 82년 매일경제신문 타이틀은 전세 사기 아직도 많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00년 동안 지속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기자님 말씀에 답을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전세를 계약을 하면은 전세를 계약하자마자 이제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의 맹점이 뭐냐면은 전입신고를 하는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해요. 이 길부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집이 있는데 양 기자님이 제 집에 전세로 들어와가지고 오전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돈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입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날요? 그날. 저랑 계약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선순위는 은행이 돼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효력이 그 다음날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주택이고 양 기자님한테 8억에 전세를 했으면은 네. 그게 1순위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전세자금 대출 금융권에 오후에 받는다고 하면 그게 후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약은 오늘 오전에 했지만은 그 전세 전입신고 효력은 그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럼 10억에 대해서는 8억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 은행이 몰라요. 은행이 몰라요.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은행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님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주택에 대해서 제가 전세로 계약을 맺었어요. 저는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죠. 네. 8억의 계약을 맺었는데 교수님이 악덕 주인이어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그렇죠. 받아서 또 한 8억을 일으켰어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사라지시면 그런 케이스가 예전부터 계속 있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저는 네. 후순위고 은행이 그렇죠. 선순위니까. 네. 그렇고 이 집이 경매에 나가버리면은 그렇죠. 제 집이 만약에 10억이 아니고 8억에 팔리면은 선순위는 은행에 다 가져가는 거고 양 기자님은 돈을 날리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비슷하진 않지만은 이런 거예요. 1938년 케이스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우선은 본인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3,000원을 빌려요. 3,000원 그때 되게 큰 돈이에요. 3,000원을 빌리고 그 다음에 전세를 줘요. 3명한테. 그래서 1,000원을 확보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돈을 안 갚고 경매를 넘겨버려요. 그게 193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드리면 이건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시각을 줘서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정부 책임이 굉장히 커요. 100년 동안 방기한 거기 때문에 100년이면 한 세기잖아요.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국가가? 뭔가는 좀 하긴 했어요. 중간중간에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같은 것만 하더라도 뭐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인인증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이 복덕방이랑 얘기가 나오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니, 친근해 주시게. 네. 중개업소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권 자체가 서버로 가면 돼요. 국가 서버로 그렇죠. 가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게 다 먼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IT 강국에서 바보가 아니면 다 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책임 방기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시고 나쁜 마음 드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문제가 그 리스크가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이 법적인 리스크인 거예요. 재산이 1억이 있건 1,000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다 당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그죠? 두 번째는
그 금융적 리스크예요. 지금 그 누구도 전세금을 자기 돈 100%로 안 해요. 대부분이 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파이낸스가 끼는 것 자체가 금융 리스크가 존재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리라는 건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가 자기가 파이낸스를 일으켜가지고 부자인 집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선의를 믿어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냐고요. 못 사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금융을 일으켜요. 그거를 전세금을 주는데 띄일지 모르니까 이 집주인의 선의에 지금 의존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거를 국가에서 전세 자금 보증도 하고 대출도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게 안전하다고 사람들 믿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사람의 선의에 의지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일인지. 그럼요.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니라면 이 구조를 엄청 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변호사도 해먹었으니까요. 그냥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몰라서 당하는 착해서 거죠. 당한 그렇죠. 케이스인가요? 피해자들하고 피해 공간하고 피해 지역을 보면은 50% 이상이 20, 30대예요. 그 20, 30대의 특징이라는 건 대부분 불인인 거죠. 부동산 어린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 거래 경험도 잘 없는 사람들인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유형이라는 게 빌라하고 오피스텔이 거의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거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 밀집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20, 30대 좀 더 취약한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고 사이즈가 지금 2,000세대, 3,000세대 얘기 나오고 한 명의 어떤 악인이 하는 그 케이스가 뭐 400억, 500억, 맞아요. 300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먹는다는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이죠. 이 전세 사기 수법 또는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유형은 되게 많아요.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집인데 자기 집인 것처럼 해가지고 전세금을 사취해서 도망가는 그거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다른 케이스도 약간 묶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축의 경우에는 그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집을 져요. 집을 지면은 은행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집을 짓는 거죠. 네. 그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죠. 그럼 그때 감정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간평사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집주인이 간평사가 10억 가치가 아니고 20억, 30억이라 가치라고 했을 때 부풀려줬을 때 은행에서 거기에서의 한 70%가 나오는 거니까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경우에서는 이 집주인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은행에 결탁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만든 다음에는 이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중개 보조인하고 또 한패예요. 왜냐하면 신축의 경우에는 딱 봤을 때 공간이 예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이게 3억에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20, 30대가 봤을 때 이게 3억짜리 집인지 4억짜리 집인지 5억짜리 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개인들이 이제 세입자를 이제 속이는 거예요. 3억짜리 집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4억짜리여도 충분히 괜찮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주담대 대출도 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또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 주담대 근저당 설정돼 있는데 이 전세 괜찮냐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주인이 엄청 부자여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비상시에 뭐 팔아서 갚아줄 거야 이런 그렇죠. 식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집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간평사하고 은행이 결탁되어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중개인들이 지금 결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개인들은 사실 높게 팔면 그만큼 중개 수수료가 높게 챙길 수 중개수수료도 있으니까. 받고 또 리베이트를 줘요. 리베이트. 원래는 이게 2억 정도에 나갈 전세 집인데 4억 또는 5억에 그 전세를 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리베이트를 몇백만 원씩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피해자들은 굉장히 어리숙한 20, 30대인데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건 조직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종의 사회적 재난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응징해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LH 직원도 지금 연결된 경우도 있어요. 주택 자체를 LH가 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높은 가격에 사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 30대가 봤을 때는 집주인은 부자라고 그러고 중개인이라는 그 공식적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 감정평가사 굉장히 되기도 어렵죠. 그렇죠. 은행원, LH 결탁되겠다고 하면은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는 그런 것까지 알고 좌절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이상한 걸 안 거죠. 근저당 설정돼 있고 알고 봤더니 이 집 경매로 나가게 생겼네. 경매로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매로 나가면 이제 이 사람들 대부분 후순위거든요. 선순위 다 빠지고 하면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금액보다 교묘하게도 그 가해자란 사람들이 약간 높인 다음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요. 그리고 경매를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애초에 높여서 절대 높여버려요. 받을 수가 없네요. 받을 수 없게끔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범죄에 걸렸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 사회적 재난이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자살한 친구들 뉴스에 나온 걸 읽어보면은 굉장히 성실한 애들이에요. 어떤 친구는 그 전날까지 회사에 출근한다면 그 다음날 자살해요. 자살할 거면 회사를 왜 나가요? 어떤 친구는 9천만 원 모은 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받은 금액이 그 3,600만 원 정도만 받게 됐어요. 5,400만 원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멘탈 나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5천 몇백만 원까지 때문에 자살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20대니까.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공단 노동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20대가 보통 1년 동안 모으는 게 평균이 한 700만 원을 모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건 평균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코인 하는 애까지 합치면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공단 노동자라고 했을 때 1년 저축분이 700만 원 이하일 수 있겠잖아요. 뭐 예를 들어 600만 원이라고 했으면은 그럼 그 친구가 5,600만 원을 날린다고 하면 그 친구가 9년 동안 모아둔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 10년 동안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인데 전세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해서 넣었는데 근데 갑자기 경매 들어가고 하면서 몇 천만 원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때쯤이면 아무도 연락 안 되겠죠. 그렇죠. 다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의 조력에 이 친구들이 호소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변호사한테 가서 본건 얘기한다고 했을 때 최소 500에서 1000 시작할 때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500에서 1000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재난이에요. 지금 국가나 양쪽 정당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하는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고 조직적인 범죄고 사회적인 재난이다. 근데 또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근데 왜 이거를 계속 방치할까? 이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나? 제 생각에는 우선 전입신고 그 부분은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 전산망 플러스 공인중개사들 전산망 합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될지 않은데 국회의원들이 레이지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첫 번째고 제가 좀 과도한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시급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빨리 해결해야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친구의 돈을 잇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잇는 핵심은 이 사람들이 후순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을 잠정적으로 1순위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야죠. 나중에 또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지금 횡재세 얘기를 했었다고요. 은행에 너무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가져가겠다고 정부가.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대신에 이거 1순위로 바꿔주자고요. 은행을 2순위로 하고. 왜냐면 은행은 자체적인 어떤 그 리걸 팀이 법률 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맞아요. 결국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돈을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는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들은 이걸 못해요. 애초에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잠정적으로 피해자를 1순위로 하고 은행을 2순위로 하게 하고 횡재세 이런 거 걷지 말고 아니면 만약 횡재세를 걷어서 이걸 재단 만들어서 이걸 도와주든지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제가 근데 은행이나 집단을 더 먼저 해주는 거는 파급 효과를 우려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죠. 돈 거래기 때문에 그 은행이 이제 1순위 된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순위로 좀 해주고 왜냐하면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막는 게 우선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이 2순위가 됐을 때는 자기들 돈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찾아 들어가가지고 우선은 질권 설정하고 뭐 고소하고 이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의 사회적 타협 같은 거 이 문건에 대해서는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지금 잠정적으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몇천 명에서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산이 없어지는 경우에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겠냐고요. 대기업한테 감세 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이
되는 경우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소비 진작에 최소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항상 공인중개사하고 지금 짜응돼 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지금 나쁜 짓을 했을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실질적으로 부재해요. 피해자가 고소고발해야 되는 경우에요. 근데 우리가 금융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사회적 재난인데 지금 어느 기관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조사해서 들어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처벌이 미약한. 처벌도 사실상 미약할 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광역시 단위요, 뭐 경기도검, 토지정보과에서 이 공인중개사들을 이렇게 관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과가 작아요. 도에 있는 몇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모니터링한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 중개인 협회한테 감독 권한을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감독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원 같은 데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공인중개사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도 이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부동산원을 이런 공인중개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들에 대해 잘못했을 때 강력한 응징하는 페널티가 작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도 없고 페널티도 없으면 이 사람들 계속 그 짓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교수님의 레이더에 걸려들었는지 20, 30대 학생들을 만나시니까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 목숨인데 그렇죠. 예. 누구보다 더 아파하셨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저께 그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요. 우리가 2022년 출산율이 0.78이더라고요. 근데 작년 산모니까 0.7이에요. 그 통계청에서 2023년 추정을 0.72로 해요. 그러니까 0.78에서 0.72로 1년 만에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쏟아붓고 사회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아요. 10,000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출산율을 늘리는 게 실제로 굉장히 힘든 단계예요, 지금요. 그럼 우리가 상황에 역발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 목숨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사회적 재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살을 해요. 물론 이게 부자들 레이더에는 안 걸릴 수는 있겠죠. 대장동, 뭐 백현동, 양평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친구가 이제 운 좋게 좋은 회사 들어가서 50억 받았는데 그게 뇌물인지 암인지 몰라가지고, 그죠? 근데 누구는 5천만 원 때문에 자살해요. 사회적 불평등 더 심해지면서 중위층 이하의 계층은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전세금 날려 경매 들어가 누가 죽었네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사회를 믿겠냐고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운 좋게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몇 년 일해가지고 50억 받는 애가 있는 반면 누구는 한 10년 일해가지고 5천만 원을 날리고 지금 자살을 하는 상황인 거라고요. 개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PF 사태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럴 때 공적 자금 같은 거 투입하잖아요. 과대한 해석일 수 있는데 전세 사기하고 PF 사태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진정한 자본주의가 뭐냐에 대한 거예요. PF 사태의 본질은 디벨로퍼들이 본인들 실수로 사업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걸 또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실 자본주의예요. 이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PF에 대해서 1조 도와준다고 했다가 10조 얘기했다고요. 1조면 이 문제 풀려요. 전세 사기 어느 정도. 왜 여기는 안 도와주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변해서 100년이 또 흐른다고 하면 전세 계약을 안 해야 내가 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왜 거대한 역할을 하냐면은 그 세입자들은 이 빌라의 가격을 잘 몰라요. 아파트 가격은 뭐 직방 네, 들어가든 나오잖아요. 네이버가 시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죠? 빌라는 시세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중개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보 비대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인터넷 되게 잘하겠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 봤을 때 이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정보 비대칭성을 깨는 거는 뭐냐면은 빌라에 대해서 가격을 추정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오픈하면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연구, 제 연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가치를 추정한 연구를 했었어요. 그거 버튼 누르면 하루면 계산이 돼요. 모델링 잘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그 어디까지 공개를 하냐면은 딱 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33평 몇 층이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대 아파트 33동에 몇 층이냐?
38동 33평 가격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아파트 단지의 동까지 공개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전세 사기 같은 문제가 있으면 지금 동만 얘기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역삼동 628 단지에 10까지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 그 집원까지. 집원까지 공개를 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의 동까지 공개해서 A동이 B동보다 더 얼만큼 비싼 걸 알려주게 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삼동 628의 1번지하고 역삼동 628의 40번지 빌라 가격이 어떻게 거래된지를 알려준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비대가 없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나마 좀 알기 쉽게 될 거예요. 어떤 주택이 몇 동, 몇 층, 몇 호가 가격이 거래된 걸 아는 순간 프라이버시 이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픈 안 하는 그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공개를 해줘야지 이렇게 안 당하는 거고 그거를 차치하고서 지금 어떤 서비스까지 있었냐면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그 거래 기록하고 그 뭐 등기부등본 다 떼가지고 맞춰요.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빌라가 이 가격에 거래됐다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시스템이라도 오픈해서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정도 문제가 심각해졌으면은 정부에서 우선 이거 풀어버려야 돼요. 데이터를. 예, 사람들한테 덜 당하게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도 피해자인 거 아니에요? 네, 국가도 피해자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허그라든지 아니면 HF 같은 데서 보증 잘못 써져서 부실로 된 게 4조예요. HF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선의를 해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억 정도까지는 그 안에 그 위에 선순위가 있는 거를 묻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친구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불쌍하다고 선의로 해준 건데 근데 악랄한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당한 거예요. 이 방송을 실제로 계양구에서 출마를 할 두 전 대선 주자가 보고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세요? 두 분들 대선 주자급이고 뭐 한 분은 천재잖아요. 그리고 다 법률 지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고 그러면은 두 가지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이슈가 있고요. 그럼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금융적 이슈인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빨리 어느 정도 제도화를 하든지 뭔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본인들이 20대 때 진짜 뭐 노동자 역할을 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한다고 하면은 동료 노동자인 20, 30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딴 건데 제가 로버트 F 케네디 그 영상을 보거든요. 예, 로버트 F 케네디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오픈 보더 관련된 거예요. 불법 이민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로버트 F 케네디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새벽 2시에 딱 가가지고 사람들 보고 사실 찍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넘어오는 사람들이 중남미 사람들이 아니에요. 30%가 중국인이고 유럽에서 넘어와요. 지금 오픈 보더가 돼버렸으니까 그 보더를 누가 컨트롤하냐면은 중남미 카르텔이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SNS로 다 마케팅 돼가지고 중남미에 있는 레퓨지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유럽하고 뭐 심지어 중국인들이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넘어가요. 그거를 실제로 가서 보고 찍었다는 거죠? 보고 찍고 그 사람이 그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바뀐 거예요. 이 지도자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고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인지를 하고 대안을 내놔야 될 때 지금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요. 예.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이시고 부동산 분석가로 명망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이분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실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그 부동산 연구하는 게 한 30%고 사회적 기업 만들고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사회혁신 전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사회혁신 전공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 사기 문제는 당연히 사회적 문제고 이건 부동산 문제이면서 금융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동산 금융과 겹쳐져 있고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풀고 싶긴 해요. 사회적 혁신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그렇죠. 네. 교수님의 채널 이름이
뭐였죠? 아, 약간 창피한데 김경민의 인사이트네. 네. 그 채널에서도 말씀하셔서 살짝 보긴 했지만 이렇게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신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에는 집을 사는 건 언제가 좋고 어떻게 사야 되고, 사회적 혁신은 아니지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